자, 이제 16번을 보시면 도시개발 조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이것도 절대 틀려서는 안 되죠. 조합은 항상 나오는 것이니까. 1번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소송, 감사가 대표하는 거 워낙 유명하죠. 감사. 그리고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된, 미성년자면 임원 결격서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날부터 자동 자격 상실이죠. 임원의 결격사유. 조합원의 결격사는 없어요. 임원. 그리고 다른 조합원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그 범위에서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승계할 수 없다. 없다니까 맞는 겁니다. 원래 의결권을 행사할 때는 조합원은 평등한 결의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1인 1표인데요. 다른 사람의 의결권을 승계하게 되면 몇 표를 행사할 수도 있어요. 승계해서. 근데 우리 승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아야 돼. 전부를 이전받아야지만 의결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일부만 이전받아서는 나머지 일부를 그 사람이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면적에 상관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전부를 이전받은, 그래서 일부를 이전받은 자는 그 사람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없다니까 맞는 겁니다. 전부를 이전받아야만 승계할 수 있죠. 4번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에 보유한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비례하는 게 아니고 관계없이죠. 면적에 관계없이. 자, 우리 면적에 비례하여 갖는다는 면적 크기에 따라 의결권의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이죠. 4번 틀렸고 5번에 의결권에 있는 조합원 수가 50 이상이면 총회원을 대항해서 대의원을 둘 수 있는 임의기관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에 있는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 자, 17번이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토지 소유자가 시행을 할 때 토지를 수용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 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정확합니다. 우리 민간신이더 수용 사용 가능하지만 토지 소유자 민간인이라면 수용 사용에서 갖춰야 될 차별 요건 3분의 이상을 직접 소유하라는 것 정확하죠? 총수 2분의 1. 공공은 이런 동의 필요 없죠. 2번에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공투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개발법의 특징입니다. 다른 법에서 수용 사용에서는 사업인정 받응서로 보는 시기가 사업 시행권을 딸 때입니다. 근데 개발법만큼은 사업 시행권을 딸 때인 실시계 고시가 있는 때가 아니고 맨 앞에 개발계획 내용인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 고시한 때 그때 받응서로 보는 게 땡기는 게 특이한 거죠. 맞습니다. 3번에 시행자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매세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나 건축으로 사원한 채권, 이게 토지 사원 채권이죠. 요거를 발행할 수 있다. 전부를 위해서는 발행 못합니다. 일부죠. 일부. 매수등의 일부. 만약에 매수등의 전부를 지급해서 발행할 수 있다라면은 환지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죠. 그 돈 없는 만큼 일부만, 그 일부도 어느 정도까지 발행할 수 있느냐? 분양할 토지나 건축의 2분의 1이 한도죠. 최소 반까지, 최대 반까지니까 나머지 반은 일반에 줄 수 있어야 되는 그 일부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고. 4번은 그냥 평범한 얘기입니다. 지정권자 외의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 승인하는 거. 뭐 별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 토지상환채권이나 주택부상 국민주택부상 주택상환사채가천 사채처럼 이 큰 채권은 공통점이 큰 채권이라 이름이 표시된 기명증권으로 발행하고 또 민간시행자는 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게 또 공통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발행계획, 큰 채권이라 어느 정도 발행할지 발행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발행계획을 여기서 세워서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 승인이 되겠죠. 지정권자 아닌 시행자가 할 때 말이죠. 그냥 맞습니다. 뭐 특별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5번의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등을 공급받거나 앞으로 이용할 자로부터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당해 대금의 전분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이게 선수금 얘기잖아. 그 선수금을 미리 받아서 이제 사업비용에 충당하라고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개발법이니까요. 전부까지 다 받을 선수금 얘기입니다. 18번에 개발법상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에 대한 기술 중 맞는 거. 자, 우리 공사기간이 장기간일 때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거 예정지 제도죠. 1번에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해서 필요한 경우에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답니다.
다른 절차들의 예정지만큼은 공사인이 장기간일 때 사용수익을 못하는 소유자를 도와줄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수익을 하게 하면 그 사람들 이익이 이제 보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으면은 지정할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해도 되는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나머지는 이제 예정지 효과인데 우리 예정지 효과는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렸던 거 있죠? 우리 예정지는 별도의 계획은 필요 없어요. 앞으로 그 사람들 환지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을 해줘서 임시로 사용수익 하는 구조죠. 그래서 환지 계획상 종전의 땅이 있을 때 이 종전의 땅에 대해서 이 땅을 환지로 주게 됐다 그러면은 현재 이 땅은 A가 소유하고 있다. A가 소유권이 있다고 치고 이 환지는 현재 B가 소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하는 순간에 이것이 환지 예정지가 되죠. 이 땅이. 예정지 와서 임시로 사용수익을 하게 하는 게 기본적인 효과입니다. 예정지를 사용수익하라. 임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보통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쓰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혹시 사용수익을 개시할 날을 따로 정할 수가 있는데 따로 정하면 그때부터고 보통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쓰느냐?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기 직전까지 최대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사라가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나중에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대해 취득하죠. 그러면 예정지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쓰게 돼 있어요. 공고일 다음 날이면 소유권에 따른 사용수익이지 예정지 효과는 아니라는 거죠. 최대한. 그리고 그래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더 구조를 다시 분석을 하면은 이 소유권은 A 소유권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소유권을 이루는 권한 중에 사용권이 있고 수익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는데 예정지가 진행되면 여기를 사용수익하라는 얘기는 이쪽에 존재하는 사용수익권이 법률 규정에 따라 이쪽으로 이전한 이런 식으로 이론 구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법에서는 이 A를 종전의 토지 소유자라고 표현하고 B를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우리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어느 땅을 묻는지를 보시고 요거는 종전의 땅이고 요거는 예정지가 됩니다. 종전의 땅은 사용수익할 수 있나요? 없어. 사용수익권 이쪽으로 갔잖아. 그래서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면 틀려요. 사용수익할 수 없고 종전의 토지를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처분권은 남아 있으니까. 이 종전의 소유자는 이번엔 예정지를 물었다면 예정지는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랬죠? 처분은 할 수 없어요. 처분권은 안 왔잖아. 이런 얘기. 그리고 B는 수인 의무 받을 숫자 참을 있자 참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마치 A가 자기 땅이지만 사용수익 못하듯이 B도 이게 자기 땅이지만 사용수익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용수익하는 순간에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의 사용수익이 방해되기 때문에 방해하지 말아라. 참고 있어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정지가 지정되면 동시에 환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채비지도 예정지로 같이 지정이 되는데 이 비용 대신에 받는 채비지라면 시행자가 사용수익하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예정지 효과로서 가능한데 처분도 할 수 있다예요. 이게 둘의 차이죠. 그래서 이 채비지도 시행자가 나중에 환지청구 다음 날에 대해 취득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소유권 없이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특별히 준 거예요. 요거 팔아서 그 돈 갖고 사업행위에 충당해서 사업 잘하라고. 그래서 이때 처분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 이때 처분하게 되면 아무나 사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소유권 이전 파트에서는 시행자는 채비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고 그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때 먼저 시행자로부터 산 사람은 매입한 사람에게는 이 시행자가 자기가 취득한 상태에서 매입한 자에게 등기를 해줬을 때 그래서 매입한 자는 등기 시에 취득하는 유일한 예외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임차인이 있다, 임차권이 있다. 종전일주에 임차권이 있으면 임차권은 사용수익에 속하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행사를 해야 돼. 그래서 예정지를 지정할 때 만약에 이쪽에 임차권자가 있으면요. 예정지에서 임차권을 행사할 땅이 전문지 아닌지 임차권을 행사할 땅을 같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임차권을 여기다 행사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임차권 행사할 땅이 바뀌었으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소유자 사이에 권리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땅이 바뀌게 됐으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임대료 증감 청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 와서 권한을 행사해보니까 임차권을 설정한 목적 설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임대료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때는 장래에서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대신 권리 포기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실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임대료 증감 청구와 권리 포기 계약 해지는 둘 다
형성권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부터 60일까지만 행사하지 60일 지나면 못한다는 거 둘의 공통점이 됩니다. 이 정도가 다 예정제 관련된 거 전부고요. 2번 보시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환지 예정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공사 완료 공고일까지 예정제를 사용해서 갈 수 있다. 앞에는 좋은데 뒤가 틀렸죠. 공사 완료 공고일까지만 쓰는 게 아니고 환지처분 공고일까지죠.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소유권 넘어가기 직전까지. 3번 3번이 맞는 게 사용승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용의권자라면 목적 달성 안 되니까 권리 포기 계약 해지 가능하다 그랬죠? 그거 하려면 효력 발생 60일 내에 하라. 임대료 증감서도 마찬가지로 60일 내에 하는 건 맞습니다. 4번에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환지 예정제에 대해서 사용승인에 처분할 수 있다. 예정제는 사용승인만 하지 처분 못하죠. 처분에 대해서 틀렸습니다. 5번에 채비지에 대해서 예정제를 지정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채비지를 사용해서 갔지만 처분할 수는 없다. 요건 처분할 수 있죠. 네, 틀렸고. 19번에 정비법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가로주택 정비사업 6가지 사업 중에 제일 작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얘기입니다. 가로구역에서 하는 정비사업이죠. 자,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 이것이 정비법상 가로구역의 개념입니다. 우리 가로구역은 건축법에서도 나오는데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상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이잖아. 정비법에서는 이게 좀 더 좁은 개념이에요. 여기는 그냥 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즉 도시군계획 시설로 설치된 도로를 한정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도로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로 둘러싸인 지역이고요. 그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작아야 돼. 1만 미만. 그리고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통과되는 도로가 설치되면 또 새로운 가로구역이 생겨버리니까 다만 이때도 너비 4m야 좁은 도로라면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좋고요. 요건 맞습니다. 2번에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공원 등 아니면 너비 6m 이상 건축선 도로에 접하고 있다.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도로로 본다. 건축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아니라 하더라도 너비가 6m 이상이라면 도시계획도로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둘러싸여 있으면 상관없죠. 3번 가로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때 요건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5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예요. 5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어야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 수에 대한 요건이죠. 비교적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3채 중에 2채면 된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3채 중에 2채. 3분의 2 이상이지 5분의 4까지 안 갑니다. 5분의 4는 80% 아닙니까? 3분의 2는 60.7%고 그죠? 3분의 2 이상 좀 더 요건이 완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4번이 가로구역에 단독주택만 있는 경우에는 구수가 10호 이상일 때, 공동주택만 있으면 20세대 이상일 때 정비사업 할 수 있습니다. 단독이 공동보다 조금 더 넓기 때문에 단독은 10호 이상, 단독이 10호 이상이죠. 공동은 20세대 이상. 만약에 여기는 없지만 단독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다라면 그 합한수가 20 이상은 돼야 되죠. 합한수가 20 이상. 그런데 그 합한수가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이라면 단독주택 10호 이상 요건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또 5번에 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를 합한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라. 기존 주택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 주택 수보다 그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 짓는 것이. 자, 20번의 정비법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얘기해요. 창립총회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창립총회는 보통 총회는 조합에서 하는 총회지만 창립총회는 조합을 창립하기 위한 총회이기 때문에 조합 전에 추진회가 하는 일이죠. 추진회. 그래서 1번이 추진회는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라. 창립총회 개최 의무는 추진회의 의무입니다. 시기 2번이죠. 조합의 설립인가 후 설립 등기 신청 전에 개최하라. 벌써 설립인가 후부터 틀렸습니다. 설립인가 전이에요. 설립인가 전에, 설립인가 신청 전에. 정확하게는 설립인가 동의 후. 그러니까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 우리가 뭐 재개발 사업 등에서는 431 외웠던 거 있잖아요. 그 설립인가 동의 후에 설립인가 신청 전에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립총회가 조합의 뼈대를 잡는 것이라 잡아놓고 나서 인가시장 들어가라 해서 인가시장 전에 개최하는 건데 일단 인가동의는 받고 나서 그 사이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창립총회 어렵게 해서 만들어놨다가 동의를 채워지지 않으면 무효가 돼버리니까 안 돼. 그래서 설립인가 동의는 받고 나서 설립인가 신청 전이지 여기처럼 설립인가 이후에 등기 신청전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시기가 중요한 거죠. 2번이 답입니다. 3번의 창립총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 5분의 이상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는 거. 별 얘기 아니고요. 4번에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고 대의원 선임하는 이런 핵심적인 일을 처리합니다. 정관 확정하고 임원 선임하고 대의원 선임하는. 그리고 5번에 창립총회 의사결정은 별도로 이렇게 창립총회 의사결정 따로 적어놨어요. 토지소유자 과반수, 전체 과반수 출석에서 출석한 사람 과반수 찬성으로 일반 결의로 한다. 따로 이렇게 정해놓고 다만 조합 임원과 대의원 선임만큼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자, 21번이 정비법 규정상 각종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 표시의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이제 정비법에 좀 복잡하지만 좀 특이한 얘기가 있어서 따로 낸 건데. 1번에 원칙적으로 동의 철회를 한다. 반대 의사 표시를 한다면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신청 전까지 해야 됩니다. 이건 보통 개발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놨다면 그 인허가 신청 전에 철회해야지 신청하는 이후에 철회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 원칙은 여기도 똑같은데 이것보다 더 센 것이 예외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게 2번, 3번, 5번 얘기예요. 나름대로 중요한 동의는 철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조기 확정을 위해서. 자, 중요한 동의 세 가지가 2, 3, 4번인데 2번이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를 처리할 때. 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면 중요한 동의 아닙니까? 구역을 해제하는 것인데 아니면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조합을 만드는 것에 대한 동의 중요하다고 보고 5번에 만들어진 취지나 조합을 해산하는 것에 대한 동의. 그럼 이 중요한 동의라 이것은 조기 확정 셋 다 최초로 동의한 때로부터 30일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신청 전이라 하더라도 최초 동의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 못하고 30일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4번은 3번에 대한 예외로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창립총회를 한 이후라도 최초로 동의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원래 설립에 대한 동의는 30일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립총회를 이미 했다라면은 창립총회를 인가동의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만약에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라서 처리할 수 있다라면은 애써 만들어놓은 창립총회가 다시 무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립총회를 거쳤다라면 그 이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창립총회를 거쳤다라면.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22번은 정비법에서 시공자, 민간 출신인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때 이것도 민간 시공자, 조합이나 토지소유자가 민간 시공자를 선정할 때 부정 여지가 많아서 시기와 방법 중에 하나를 통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틀린 것은 그래서 자 주로 민간 시공자 통제하는 것이죠.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 중에서 조합은 단체끼리 좀 더 믿어주잖아. 그래서 시기와 방법 중에 하나를 통제하는데 먼저 1번 보시면 조합은 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후에 선정하라 맞습니다. 조합이 설립인가도 받기 전에는 조합의 형체가 없어요. 조합이란 말을 아예 못 써요. 그래서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선정하라는 얘기는 사실상 시기를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선정하라는 얘기니까. 그 대신 시기를 통제 안 하는 대신에 방법을 통제하죠. 그게 4번입니다.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정해주는 경제입찰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정할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다만 이때도 조합원이 100명 이하 작다. 작으니까 간단하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알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보통은 그렇게. 그리고 2번 보시면은 도시환경 정비사를 토지등 소유자가 할 때거든요. 토지등 소유자가 한다라면은 도시환경 정비사밖에 없고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시기를 강력히 통제하겠다는 거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후 선정하라.
즉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우리 토지공사가 시행자로 지정받은 때가 시행자 지정고시 후거든요. 그때 선정을 하면 시기통지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시행자로 지정된 상태에서 혹시 사업시행권도 못 딸까 봐 못 믿어서 사업시행권 따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 받고 나서 선정하라는 시기를 강력히 통지하는 것이라 그 대신 방법을 통지안의 5번에 토지소유자는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 2, 4, 5번을 바꿔낼 수는 있지만 다 맞게 돼 있고요. 3번이 틀리게 된 게 시장소나 공사 등의 시행자라면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 등에서 예외적 시행자 예정 믿을 수 있는 시장소나 공사 등 뭐 신탁업자 이런 사람도 같이 들어가요. 예? 지정개발자 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시행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원래 통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자 지정고시에 선정하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는 시행자 아니고 시공자는 시행자가 선정하는 거잖아. 시행자 지정고시에 선정하는 것은 시기 통지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방법 얘기도 없으니까 그냥 믿고 맡겠다는 얘기인데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뒷것 때문에 주민대표회가 주민대표회가 됐지만 만약에 신탁업자가 한다면 토지등소자 전체 회의도 있거든요. 어쨌든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회의가 시공자 추천 안 할 수도 있지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시공자를 공정에 추천을 했다라면 그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면 선정해야 된다예요. 그래서 시장호수 등은 만약에 주민대표 등이 시공자를 추천했다면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통제를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해야 돼요. 23번. 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정비법에서 1번 수용 사용에 있어서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투표와 사업인정고시 있는 것으로 본다. 개발법이 특이하지 다른 법은 평범하잖아. 언제 여기는 사업시행권을 살 때인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대지나 건축물 현물 보상할 때죠. 공투법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가 이후에 현물 보상할 수 있다. 원래 공투법에서는 수용 사용할 때 사전에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물건으로서 현물 보상한다면 먼저 취득하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완성된 걸 줘야 되니까 사후 현물 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외입니다. 맞아요. 3번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는 때와 부동산 등기를 할 때는 주택도시기본법상 국민주택채권에 매입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보통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각종 허가 등을 받을 때와 등기를 할 때 국민주택채권 사야 되죠. 그럼 이 국민주택채권이 국민주택기금에 재원이 돼서 주택도시기금에 재원이 돼서 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그 기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동네에 대한 예외로서 6가지 정비사업 중에 개선사업은 제일 힘들게 사는 곳이라 국민주택권을 사서 남을 도와줄 사람이 아니고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달동네니까. 그래서 이때 등기 등을 할 때는 유일하게 안 산다는 겁니다. 없다. 그리고 4번에 조합 설립 인가가 있으면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는 각종 규정은 적용을 안 한다. 설립 인가가 있을 때 적용 안 하는 게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가 있을 때 적용 안 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있을 때 적용 안 해요. 제가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 누구에게 뭘 주겠다 관리처분 인가고시 이후에는 바로 공사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고시 효과로서 공사랑 관련된 효과라고 제가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주택임대차법상 그 2년 보호하는 그 규정을 계속 적용을 한다라면은 그 사람은 계속 거기에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보내고 공사를 못 하잖아.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받자마자 적용을 안 하게 되면은 당신 임대시간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내보내고 공사할 수 있잖아.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효과 중에 하나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 또 하나가 5번에 관련돼 있죠. 시행자는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기존건축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건축을 철거를 해야 공사할 수 있잖아요. 공사할 때는 기존건축 철거부터 먼저 하죠.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기존건축을 철거하는 게 원칙적 철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이게 원칙이지 미리 철거하는 예외가 뭐 폐공과 밀집으로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은 붕괴 우려가 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때는 미리 철거할 때는 소유자 동의와 시장에서 허가까지 얻어서 미리 철거할 수는 있지만 원칙의 철거 시기는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또 하나가 효과로 또 하나가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해서 사용수를 계속하면 공사 못하잖아요. 사용수를 금지시켜야 할 수 있죠. 그래서 금지기간이 있습니다. 사용수 금지기간은 관리처분기 인가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금지가 돼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내내 금지가 돼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직전까지 최대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시행자가 동의를 해준 경우이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용수에 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그거까지. 자, 24번은 정비사업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정비업소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배우고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동시에 넘어가는 것을 기타 권리 중에 넘어가는 등기된 권리와 대항력까지는 임차인이 두 가지가 동시에 넘어간다.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기타 권리 중에 무엇이 넘어가는지를 정하고 있는 나머지는 안 넘어가. 이런 구조 아닙니까? 1, 2번이 소유권 이전 고시 절차입니다. 1번의 시행자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으면 시장호사가 공사완료 고시가 하면 전체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지체 없이 바로 대지 확정 측량 들어갑니다. 확정 측량 공사 끝나야지만 할 수 있잖아. 측량된 결과에 따라 그럼 토지를 분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을 하고요. 분할을 했으면 이제 줄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관리처분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적에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라. 소유권 이전하는 처분이 바로 이 처분입니다. 분양받을 적에 그 일정사를 통지하면 이게 소유권 이전 처분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시행자는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전하는 처분을 했다라면 그 내용을 공부해 고시하라. 이게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고 여기는 없지만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음 날. 그리고 마지막에 시장원석에 보고하는 이 순서 딱 맞죠? 그리고 3번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무엇이 동시에 넘어가느냐?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전담권, 임차권, 가등기, 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에 한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나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등기된 권리에 한하여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 얘기는 등기된 권리만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를 빼면 맞아요. 우리 등기된 권리가 동시에 넘어가고 등기 안 된 것 중에서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까지 넘어가잖아. 그래서 등기된 권리 하나여가 틀린 겁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까지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따라서 보통의 채권 즉 임차권과 지역권, 유치권, 질권은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니까 맞는 거야. 자, 우리 임차권은 등기되면 등기된 권리에서 넘어가고요. 등기가 안 돼도 대항력을 갖추면 넘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저도 아닌 보통의 임차권 안 넘어가요. 지역권 등기되는 권리지만 성질상 안 넘어갑니다. 유치권, 질권이요. 물권이지만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안 넘어가는 예죠. 그리고 5번도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 거야.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있어요. 대지나 건축물 중에 토지 동소유자 당사자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개발법상 환지로 보겠다. 환지 아니지만 환지도 당사자에게 주는 것이라 환지처럼 보겠다는 얘기고,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은 개발법상 보류지는 보류지로,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은 채비지 아니지만 채비지처럼 보겠다는 거죠. 우리 채비지도 일반인이 매입했을 때 그 절차 있지 않습니까? 관련 규정을 준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25번 보시면 이제 건축법 들어왔죠. 건축법상 공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25번도 뭐 최근에도 나왔었고 26번은 매번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은 좀 더 세밀하게 하시라고 좀 더 난이도를 높여냈어요. 예를 들어 25번만 해도 공작물에 대한 문제로서 틀리게 내신 부분은 다 여기다 유형을 해놨습니다.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자, 우리 공작물이면 건축물이 아닌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가 공작물은 큰 공작물은 신고다. 건축물은 허가 신고 다 있지만 공작물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큰 거 제가 높이 따질 때는 2468 했던 거 아닙니까? 2468m 넘는 큰 것이 신고라는 규정 하나만 적용받아요. 아무리 커도 허가는 없어요. 공작물이기 때문에 이 큰 게 신고인데 이렇게 해놓고 2468 2에 배수를 해놓고 대부분이 제가 6m다. 여기 대부분이 뭐 굴뚝, 장식탑, 기념탑, 운동사련, 철탑, 통신원, 철탑 이런 것들이 다 6m 넘는 게 신고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잡고 2m 넘는 게 탐장 옹벽. 탐정이나 옹벽은 상식적으로 약간 우리 키보다 높은 2m 높을 때 신고하라. 그리고 사광팔고 했던 거 아닙니까? 사광팔고. 광고파이나 광고탑은 4m 넘는 거. 고가수조 8m 넘는 거. 사광팔고. 이게 신고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된 5m짜리가 오나이테야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가 5m 넘는 게 신고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이 높이 말고 면적 따질 때는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표 신고. 유일한 이하짜리가 기계식 주차장, 철골 조립식 주차장에서 외벽이 없는 것만 8m 이하가 신고예요. 그거는 외벽도 없는 거 8m 넘어서는 위험해서 설치를 아예 못한다라고 했잖아. 그것만 이하. 그럼 1번의 높이 4m, 구체적인 4m짜리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면 신고해야 된다.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5m 초과할 때 신고해야 됩니다. 4m니까 5m 넘는 게 아니죠.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번의 높이 6m를 넘는 통신용 철탑은 대부분에 속하는 거죠. 6m 넘는 통신용 철탑 주상에 설치하는 것에 경우에 허가받는다. 그런데 대상은 딱 좋은데 허가라서 틀린 거예요.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공작물은 허가 대상은 아예 없어요. 공작물은 큰 게 신고밖에 없어요. 최대가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 낼 수도 있죠. 허가가 틀렸습니다. 3번에 높이 10m짜리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어요. 축조 신고해야 된다. 기계식 주차장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잖아. 이하가 신고죠. 10m짜리는 아예 설치를 못하는 거예요. 8m를 넘어서기 때문에. 4번에 건축물에 딸린 높이 3m짜리 담장을 설치할 때는 신고하라. 자, 우리 담장이나 오면은 2m 넘는 게 신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3m니까 2m 넘는다? 그러면 안 돼. 딸려 있기 때문에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딸려 있기 때문에. 자, 여기 공작물은 건축물과 분리해서 짓는 건축물이 아닌 걸 전제로 하는 것이지. 건축물에 딸려 있다면 건축물 자체에 포함되잖아. 우리 건축물 개념이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까지 얘기하죠. 그러면 담장을 딸려서 지면 건축물 자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작물에서 별도로 신고하는 거 아니야. 건축 허가 신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닌 겁니다. 딸려 있어서 그래. 좀 어렵죠? 근데 5번이 단순하죠. 그냥 높이 5m 광고탑을 설치할 때는 축조 신고해야 된다. 광고탑이면 4m 넘는 사광, 4m 넘는 것이니까 신고하는 거 맞죠? 정답 자체는 단순합니다. 26번. 건축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건축 개념. 신축, 중축, 개축, 개축 이전은 매번 나왔던 거 1번에 건축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 이전이다. 자, 이전이 되려면 주요 구조를 해체하면 안 돼. 그대로 옮기는 거 하나 맞고요. 같은 대지가 전제돼 있어요. 위치만 다른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다 맞는 게 같은 대지가 맞는 게 인접 대지라면 틀리죠. 옆에 있는 땅으로 옮겨가는 것은 언축으로 없는 땅에 옮겨가면 신축, 있는 땅에 옮겨가면 증축이 되기 때문에 이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에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을 짓는 거 신축 맞습니다. 우리 부속 건축은 독자적 의미가 없어요. 주된 건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는 주된 건축이 없는 땅에 새로 들어섰으니까 신축이 되는 거 맞고, 만약에 주된 건축이 있는 땅에 부속 건축이 들어서면 그건 증축이 되겠죠. 3번의 기둥을 3개 증설하여 건축 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 대수선이다.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증축. 자, 기둥을 3개 증설했다는 얘기는 증설이면 숫자와 상관없이 대수선에 속하는 거 맞죠? 그런데 건축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동시에 증축도 되잖아요. 기존인 건축물인 상태에 건축물이 늘어났으니까 증축이 되죠? 그러면 대수선에도 해당되고 증축에도 해당된다면 증축이 우선하잖아. 그래서 대수선은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닌 걸 전제로 해서 대수선이 해당되는 것이라 이거 틀린 겁니다. 4번이 건축이 재해로 의해서 멸실됐다. 그러면 멸실, 연면적 합계는 정정규모 이해하지만 높이가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위반하면 아예 아니고, 그죠? 정정규모를 초과한다? 재축에 속합니다. 자, 우리 멸실된 상태에서 동일규모로 내는 게 재축 아닙니까? 그런데 아예 전체가 정정규모 내라면 당연히 재축인데 일부가 초과하더라도 재축이 되는 경우 이 표현이죠. 그런데 이때는 연면적은 절대 정정규모를 넘어서는 안 돼요. 연면적 합계는 정정규모 이하이지만 동수, 충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그래서 제가 높이만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둘만 돼도 안 돼요. 동수, 충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정정규모를 초과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재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넘었을 때 신축이 되죠. 5번에 기존업체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전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를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지으니까 신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철거하고 동일 규모로 지은 게 개축이 넘어서면 신축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전부를 철거, 일부 철거도 들어가죠. 개축 개념에서. 그래서 일부 철거라는 것은 건축의 3요소인 지붕, 툴, 기둥, 내력벽에다가 복까지 합친 4가지 중에 3곳 이상이 철거될 때를 얘기합니다. 27번. 다음은 도시지역과 사람 많은 도시지역, 그리고 비도시 지정된 지구단위 여기도 사람 많죠? 동읍까지. 도시지역에서부터 동읍까지가 이게 우리 건축부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전면적 적용된 지역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제외한 지역이야. 그럼 이 사람만이 사는 전면적을 제외한 지역이면은 일부만 적용되는 일부 적용된 지역 아닙니까? 그 일부 대상 지역에서는 건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항을 열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6가지 규정이 있어요. 6가지는 전면적에 대한 6가지 규정은 일부에서는 그 규정 빼고 나머지 일부만 적용되겠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부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니까 바꿔 말하면 전면적에서만 적용되는 6가지 규정을 열거한 것이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어디나 적용되는 거 이거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면적 사람 많이 사는 것만 적용되는 6가지 규정이 1번 대제도로 관계 아닙니까? 대지는 도로에 최소 2m 접해야 된다. 이게 대제도로 관계인데 사람 많이 사는 곳은 직접 접하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농촌 같은 데서 동읍이 아닌 이런 곳이라고 하면은 직접 접하지 않아도 주변에 다른 사람 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제도로 관계가 대표적인 그 전면적에 관련된 규정이 되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게 3가지가 추가해서 4가지죠. 2번이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입니다.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 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지정받아서 접하면 지을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건축선 지정과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도 있습니다. 그대로 나왔을 때 어차피 우리가 이 내용은 강론 파트에서 배우는 것이라 내용 갖고 생각을 하셔야 돼. 어찌로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우리 건축선은 대제도라 접하는 부분이 대제도로 건축선에서 대제도로 관계에서 우리 접하는 부분에서 건축선 한계선이죠. 원칙은 접하는 부분이 건축선이잖아. 예를 들어. 그리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 건축선이 지정되면 건축선 침범하지 말아라는 게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죠. 다 대제도로 관계에 비롯되는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 2가지가 4번, 5번입니다. 4번은 방화지구간의 건축물은 화재 위험 때문에 방화지구 지정하죠.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데 화재에 취약해. 그럼 방화지구를 지정해서 목조 건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통제하는 규정인데 이거를 농촌 같은 데는 적용할 필요가 없죠. 집이 뜨면 뜹는데 이쪽 불났다고 저쪽 한 건데 불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통제하면 불편하죠. 그리고 대지의 분할 제한. 기존 건축이 있는 땅이 잘게 쪼개지는 것을 막는 규정이 분할 제한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는 이렇게 잘게 쪼개서 조그마실 다 지으려고 통제하는 것이지 농촌 쪽에서 이렇게 잘게 쪼갤 사람 자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답이 3번이 되는 게 건축의 높이 제한은 예를 들어 보통 높이 제한이 다르면 어디나 다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전면적뿐만 아니고 일부에도 다 적용돼. 시골에도 적용돼요. 가로구역이 있다라면은. 그리고 이거라든지 아니면 건폐율과 용적률도 그렇죠. 건폐율과 용적률도. 건폐율과 용적률도 자연환경 보전지구라도 다 적용이 됩니다. 20, 80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가지 규정 빼고 나머지 규정, 뭐 높이 제한,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나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일부에도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그냥 앞글자만 따서 대저 들어간 게 대, 도로의 지정 비율 도, 건축선의 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건, 방화지구간의 건축물 방, 대지분할 때 대, 대도 건건방대라고 외우시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내용 갖고 그냥 왜 사람이 많이 사는 거에만 적용될 수밖에 없고 아닌 것을 제가 설명했듯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도 건건방대가 무슨 뜻인지 그냥 외워놨다고 칩시다. 그 전에 문제 낸 것 중에 아닌 것 해서 건폐율 나온 적이 있어. 건폐율. 그럼 건폐율은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건건의 건이니까 그냥 틀려버리죠. 외워놓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28번에. 다음 중 시장 운수가 허가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유명한 얘기죠. 이것도. 그래서 오히려 27번보다도 28번 같은 것도 28번, 29번 이런 거 맞춰줘야 됩니다. 맞추도록 노력해야 돼. 중요한 것이니까. 자, 우리 시장 운수가 허가지만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게 도지사 승인 대상이죠. 유명한 얘기니까. 보통 시험보다 좀 더 까다롭게 냈어요. 아닌 거.
자, 우리 1번처럼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기가 1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이죠. 이건 뭐 정확합니다. 공장 창고는 제외된다는 것도 워낙 유명한 얘기고요. 그리고 추가로 되어 있는 것 중에 2, 3, 4번과 5번 구별하시는 우리 2번, 3번, 4번은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 목적인 게 2, 3, 4번입니다. 5번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보호가 목적인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근데 2, 3, 4에서는 이 냈다, 도지사가 지정원하고 이건 다 똑같은데 2, 3, 4에서는 3층 이상, 1000 이상이 붙는 게 특징이에요.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해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조금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5번에서는 3층 이상, 1000 이상이 없는 게 특징이죠. 여기서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은 아무리 작아도 위락시설 숙박시설이면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작아도 그래서 그거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기초에서는 3층 이상, 1000 이상이 있다 없다 이 정도까지만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대상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기출보다 오히려 좀 어려운 건데 자 이제 나머지는 돼 있으니까 대상만 보세요. 2번이 틀리는 게 다가구라서 틀린 거예요. 공동주택이어야 됩니다. 다가구는 단독에 속하죠. 우리 주택 중에서는 이 통제받는 게 공동주택 정도가 돼야 커서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독은 기본적인 주택가 빠져요.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일반 옵션이 나오죠. 근생 중에서 이게 유일합니다. 청평 앞에 있는 각종 카페 이게 일반 옵션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이제 일반 업무시설까지 들어가고 4번에 미락시설, 숙박시설 들어가면 너무 당연하죠. 이건 제일 통제 많이 받는 시설이니까. 그래서 자연환경 수질보호 목적에서는 3층 1000 이상을 전제로 하되 미락시설, 숙박시설은 당연히 들어가고 일반 음식점이 들어가고 그리고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일반 업무시설까지가 끝입니다. 근데 5번에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비출 때는 미락시설, 숙박시설만 문제가 되고 3층 1000 이상이 없다라는 거 정확합니다. 자, 29번은 건축법상 결합건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인데 이것도 3회 때 건축협정일 때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건축협정은 수많은 땅 중에서 하기 때문에 이때는 체결할 때는 전원합의로만 체결하지만 폐지할 때는 과반수 동의로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결합건축은 다른 거 결합하는 거 용적률만 결합하는 것이고 두 땅 사이의 문제예요. 두 땅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건축협정과 달리 체결할 때나 폐지할 때나 다 두 땅 사이 얼마 안 되죠? 전원 합의로만 된다라는 거 둘 다. 그런 기본적인 차이라서 1번의 용적률을 결합하는 거죠. 건폐료 아니고 우리 건축협정에서는 용적률 빼고 나머지 기준을 통합하잖아요. 여기는 용적률만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는 게 결합건축의 예입니다. 용적률을. 그리고 이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에 있는 100m 이내의 범위에서 0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두 개 대지.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인 두 개 대지 사이에 건축주가 서로 합의했을 때 결합건축이 가능합니다. 서로 두 사람이 합의했을 때. 그 다음에 3번에 두 개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이다. 한 사람이 두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합의한 효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결합건축이 가능합니다. 4번의 건축협정 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 요 얘기도 맞습니다. 이것도 그 건축협정에서는 이미 그 혜택을 봐서 착공식으로 한 경우지만 폐지를 하려면 최소 20년 지난 다음에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었죠. 근데 이건 용적률의 결합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아주 높게 지었다가 폐지가 되면 이거 회복을 해야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건축협정보다는 좀 더 긴 최소 30년으로 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소 유지기간이 최소 30년. 5번의 결합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면 결합건축협정 체결자 과반이 동의하여. 과반이 동의하는 게 아니죠. 서로 전원 합의죠. 전원 합의. 전원 합의로만 폐지할 수 있고 또 전원 합의로 폐지하는 것만큼 간단하게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건축협정에서는 과반수 동의로 폐지를 하되 폐지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죠. 여기는 전원 합의로 폐지하되 신고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과반이 동의한다는 게 틀렸고요. 자 여기서 쉬죠. 여기서 쉰 다음에 하겠습니다.